일단 한동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네. 그 지금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침묵하고 있고 오늘 또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곧 뭐 관련자들을 고발한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이제 와서 고발을 하는 것 자체가 또 너무 모양새가 우습고요. 한동훈의 지금 행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처음에는 설마 저는 에이 그렇지. 아무리 바보라도 어떻게 실명으로 저기다가 이렇게 네. 댓글을 달았을까. 네. 물론 이 댓글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욕한 것은요. 네. 가장 한동훈다운 행동이긴 해요. 저는 정말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은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네. 뒤에 가서 욕하는 집에서 그렇지. 이제 인형 만들어 놓고 막 바늘로 찌르고 이럴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야 진짜 한동훈다운 행동이긴 하네 하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도 그렇지 바보가 아니면 예. 직접 자기가 하든가 혹은 예. 가족을 동원해서 하진 않을 텐데 댓글 부대를 차라리 쓰지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의 반응을 보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했든 아니면 아내가 했든 가족이 개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에 말이죠. 그 받은 글로 해서 돌았던 소문이 뭐가 있냐면은 한동훈이가 사과를 한다. 아들이나 가족이 자기 아버지가 공격당하는 걸 보고 혹은 뭐 자기 남편이 공격당하는 걸 보고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근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확인이 돼서 이건 대단히 참 잘못된 일이어서 엄하게 꾸짖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기려고 했더니 이러면 또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면 이 일이 괜히 더 커질 수 있고 사실 사과로 이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 사과를 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헬게이트가 열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당대표 사퇴 정도는 해야.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러면 당대표 사퇴하면 자기는 이제 정치적 그렇죠. 운명은 다 끝나는 거고 윤석열이가 너무 바라는 바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이가 자기를 또 봐주거나 덮어줄 그런 위인도 아닌 상황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거 그냥 넘어갈 방법이 없을까? 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저울질하다가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얼마나 당황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그 도망치는 사건 아닙니까? 기자가 질문할 때 런동훈이라는 별명이 나왔는데 기자가 질문할 때 분명히 댓글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냅다 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굉장히 당황했다는 걸 보여준 장면인데 그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어려워하고 있다. 아니 근데도 그래도 꽤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처신을 이런 식으로 하나? 아니 뭐 허허실실하든지 그만합시다 좀. 이 똑똑하다는 것이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사고력을 의미한다면 한동훈 똑똑하지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쉽게 도둑놈들도 아주 똑똑한 도둑놈들이 있어요. 멍청한 도둑놈들이 있고. 그래서 똑똑한 도둑놈들은 사고력이 우수하거나 뭐 창의력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범죄 쪽에 있어서 특정해서 똑똑한 거죠. 한동훈이 똑똑한 것은 윗사람한테 아부하고 윗사람 지시를 잘 이행하는 데서는 똑똑할지 몰라도 한동훈은 기본적으로 이 전략적 사고를 못하거든요. 이 스케일이 작다. 아주 작게 보는 사람이죠. 이제 제가 여권 쪽에 있는 분한테 들었는데 사과하라. 왜 그 사과를 안 하는 줄 알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과를 왜 안 할까요? 물어봤더니 사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과하는 순간 법적 책임이 자동적으로 부과가 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사과는 보수에서 사과는 그냥 뭐 어떻게 상황을 손절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검찰 출신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한동훈은 사실 지금 곤란한 입장이죠. 사과를 했을 때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정말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빨리 사과하는 것이 그나마 낫을 수는 있어요. 조기에. 뭐 적기가 있었고 책임을 져도 좀 덜 질 수 있는 상황은 시작분에 나왔을 때 바로 사과하는 건데 이 지금 타이밍 놓치고 도망다니다가 뒤늦게 사과하면 상당한 정도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기 한동훈이 그래서 뭐 이랬다는 썰이 있습니다. 하다가 질문 받을 때 뛰었지 않습니까? 뛰는 거는 사실 이 가발 벗겨질까 봐 제일 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거를 염두에 두지 못할 정도로 달리기가 자동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하느냐, 곤혹스러워하느냐를 알 수 있죠.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까요, 한동훈이? 저 정도 멘탈리티라면은 저는
윤석열이 이 건으로 한동훈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면 돌파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이 윤석열이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먹었다면. 근데 마음먹으면 확실하죠. 윤석열이 한동훈을 봐줄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친윤들이 단체로 나서서 이거 해명하라고 난리죠. 이러는 거 보니까 이거 명이 용산의 지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그리고 뭐 태극기 부대도 뭐 누가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럼요. 조직해서 한동훈 계속 규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죽이기가 본격화되자 한동훈은 윤석열한테 꼬리를 내렸는데 무서워서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한동훈을 살려줄 가능성은 전무하다. 전무하지. 이렇게 이제 봐야죠. 예. 그러면 한동훈이 살 길 딱 하나입니다. 탄핵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한동훈한테 꿀팁을 지지난주부터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특검법 10시 반쯤에 거부권 행사하면은 민주당이 11월 28일 모레 그 즉각적으로 재의결에 나선다고 했는데 조금 좀 11월 28일이 아니라 좀 더 늦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좀 더 민주당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이때 10명 정도 자기 친한파 있잖아요. 네. 야 가결표 던져. 가결표 던지는 순간 지금 게시판 이슈고 뭐고 다 사라지고 그렇죠. 이 김건희 특검법으로 모든 이슈가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어 그리고 간다는 한동훈 거죠.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한동훈 죽이기도 주춤할 수밖에 없죠. 그럼요. 왜냐하면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한동훈이 살 길은 사실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네. 진짜 그랬어야 돼요. 이재명 대표 손을 잡고 그렇지. 윤석열과 싸웠어야 됩니다. 근데 워낙 이 사람이 겁이 많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또 들어가서 몇 대 맞고 나오면 정신 못 차리고 또 뭐 이제 윤석열이 이재명 사법살인 준비 다 끝났어. 곧 판결 나올 거야. 네.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괜히 기분 좋아져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고 대표를 뭐 이런 식으로 가볍잖아요 움직임이. 네네네. 근데 이제는 막판에 몰렸다. 진짜 음. 가족들이 이제 다 죽을 거냐 자기와 네. 같이 예. 아니면 뭐 살 길은 딱히 없더라도 예. 일단 윤석열한테 죽는 건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손을 잡고 네. 탄핵에 동참할 거냐. 네.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민주당에게 또 꿀팁을 줬습니다. 한동훈이 계속 저렇게 나오면은 이거 한동훈 게시판 이 이슈 갖고 특검하자. 특검법 내고 한동훈 특검법 내고 그러면 이제 이따 국회는 통과할 거 아니에요? 네. 용산 그거는 가면은 거부권을 행사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초로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한다 하더라도 국회로 돌아와서 재의결했을 때 네. 친윤 10표 그럼 나올 그럼 가능성이- 당연히 통과가 되는 겁니다. 나올 가능성이 근데 높죠. 네가 먼저 죽어. 네. 동훈아, 네가 먼저 죽는다니까. 그걸 맞습니다. 알아야지. 아니 이게 머리가 이렇게 너무 안 돌아가요. 어떻게? 안 돌아요. 현대고등학교 출신에다 서울법대 출신이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나? 그러니까 응? 맨날 그 남의 네. 따까리 노릇만 하면 네. 머리가 굳어요. 아, 그렇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독자적인 사고를 못 해요. 어. 근데 예전에 한동훈은 거의 윤석열 옆에 달라붙은 껌딱지 같이 보였거든요. 너무 알랑알랑거리고 저자세를 보여서 저는 청문회에서 한동훈을 처음 봤을 때 예전에 얘기했지만 예. 검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 시종이나 몸종, 비서 이런 그것도 너무 저자세인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그 사람 한동훈이가 검사라는 거예요. 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 그래서 야 검사가 어떻게 저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네. 아무리 상관이라도. 예. 그러니까 20년 넘게 윤석열 밑에서 걸레 빨던 사람이 게다가 또 그 누구 밑에서 윤석열 밑에서 네. 윤석열이가 어떤 인간입니까? 이 네.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는 인간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이한테 학대받고 음.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시키는 일 못한다고 또 혼나고 네. 김건희는 또 안 그랬겠어요? 김건희도 그랬겠죠. 이런 20년을 보낸 사람이 머리가 팽팽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눈치만 발달합니다. 윗사람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그 야당 의원들한테 공격하는 이런 기술은 또 능해. 그렇죠. 네. 그것도 뭐 고난도의 기술은 아니고 네. 초등학생 수준의 이제 반박 능력이 있잖아요. 말꼬리 잡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검사가 처음 됐을 때에 비해서 훨씬 네. 더 머리가 퇴화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안 쓰면. 그 머리는 아마 지난번 머리카락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니 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명태균 이슈. 이거 지금 명태균 이슈는 뭐 다 죽게 생겼어요. 당장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오세훈의 그 최측근 김모 씨가 강혜경 씨, 명태균 최측근한테 야 명태균만 죽이자. 우리가 국민의힘 다 죽일 수는 없지 않니? 이렇게 얘기한 녹취가 또 공개가 됐어. 이건 진짜 아이고. 완전히. 그런데 이 와중에 오세훈이가 어제 무슨 행사 가가지고 네. 울었대요. 네. 한강 수상버스 그 진수식인가? 네. 그한데 거기서 울었대. 네. 아니 그걸 갖고 한강 버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누가 봐도 부적절하죠. 이 오세훈의 그 멘탈은 뭐였을까요? 자, 이런 예가 다 참 많아요. 네. 그 남의 장례식장에 누가 이제 장례식인데 왔어요. 네. 근데 이 고인하고 네.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거든요. 막역한 사이도 아니고. 네. 근데 대성통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의아하죠. 저 사람은 무슨 관계길래 저렇게 하면 몰라, 별로 모르는 사람인데 가까운 네. 사람 아닌데. 네.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고인이 죽어서 돌아가셔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한 경우도 있겠지만 네. 상당수는 자기 슬픔인 경우가 많아요. 이 고인과 무관한. 방금 저기 오기 전에 상가집 오기 전에 뭐 슬픈 일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얼마 전에 누구를 상실했거나 또 이 장면을 보니 네. 자기 아픔이 떠올랐거나 자기 울음을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자기를 슬프게 만든 분이 대머리인데 상가집 와보니까 이분도 대머리야. 맞아요. 그런 식으로 대성통곡을 하게 만드는.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많았던 것이 네. 상가집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우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네. 어디 그 서름 받던 며느리 어디서 이걸 토해낼 데가 없지 않습니까? 상가집 와서 토해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봐주는 분위기가 있었던 모습이 힘드니까 그렇겠지. 예. 자, 제 얘기의 요지는 오세훈의 저 눈물은 수상버스와 관련된 눈물은 아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네, 너무 힘들어. 왜 나까지 태균아. 나 죽게 생겼네. 이게 뭐냐고 막 이러면서 진실 짜는. 예. 내가 무상급식으로 한번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렇지. 네가 날 또 날리냐? 거기서 오는 서름. 강으로 뛰어들어 버릴까? 강을 보니까 강을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났겠죠. 아니 근데 보니까 오세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건이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남이 여론조사 비용, 자기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 비용 마땅히 자기 그 선거 비용에서 써야 될 거를 남이 대신 대납해줬다면 이것도 뇌물죄에 해당하고. 그렇습니다. 깜빵 갈 일이에요. 이게 그냥 서울시장 그만두고 말 일이 아니라 완전히 제대로 얽혔어 지금. 게다가 또 정치적으로 또 보자면은 명태균 이슈를 어떻게든 용산이나 국민의힘이나 손절을 해야 돼. 근데 그 뭐 그냥 잔챙이들 갖고 손절하기는 어렵고 오세훈쯤 되는 사람 정도를 손절을 해줘야 그나마 그래도 뭐라도 좀 이 면피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딱 걸렸어 지금. 오세훈 말고는 손절할 사람이 없어 지금. 왜 접니까? 왜 접니까? 골고루 책임져야지 왜 접니까? 그렇죠.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참 만납니다 진짜. 아니 이렇게 돼서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그 눈물이 자기 처지에 대한 맞습니다. 현재 상황. 현재 상황에 대한 눈물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얘기가 돌아요. 소장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2022년 5월 10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한 이후 최고위 공직자가 된 이후 헌법상 그런 지위에 놓여 있는 그 시점에 그 명태균한테 그 윤석열이 전화해서 1시간 동안 빌었다. 잘못했다고. 그 녹취가 있는데 그걸 JTBC가 입수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민주당이 입수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하여튼 그게 이제 공개되는 순간에는 이건 뭐 진짜 그거 듣고 싶습니다. 엄청난 그런 파장을 낳을 것이다. 이 얘기가 그냥 어디서 흘러다니는 소문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 폼이 안 나도 그렇지 아무리 공처가라도 그렇지 결국에 김건희가 시켜서 잘못했다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건희가 화를 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디 글도 써서 올렸는데 하도 이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 관계는 예사로운 부부 관계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지. 계속 얘기해왔지만 공처가와 공처가라고 하면 모욕이에요. 이건 공처가들에 대해. 공처가들은 일부는 아내를 사랑하기도 하는 거고요. 일부는 무서워하기도 하는 거고 또 일부는 갈등이 싫어서 피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내와 부딪히면 사사건건 싸우게 되니까 그 갈등 자체를 싫어하는 남편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안 싸우고 마는 쪽. 안 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위 맞춰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공처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처가는 노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평등한 관계가 남아있는 조건에서 동처가 나오는 거고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부부관계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평등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시작부터 그랬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김건희를 영매라고 봐야 된다. 이런 전적으로 있고요. 의존하는 관계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뭐 필요하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 예를 들면 뭐 만찬에서 와인을 한 잔 더 마셔도 되느냐 이런 것까지 김건희의 지시를 받아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예. 동영상인가요? 이거 올릴 때 손을 싹 끌어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중앙일보에서 나온 거예요. 고만 쳐먹어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도끼 눈을. 그러니까 윤석열이 꼼짝 못하고 탁 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어를 계속 받죠. 몇십 년 동안. 그러면 자율성을 다 잃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명태균이 5살짜리 권총을 든 5살짜리 아이라고 비유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정확한 편이에요. 5살짜리 권총을 든 아이. 윤석열을 그렇게 비유했어요. 명태균이.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 없이는. 그래서 엄마 잃은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김건희를 잃으면. 그래서 저는 김건희가 어떻게 되잖아요. 윤석열은 대통령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 네. 뭐 예를 들면 한동훈이든 누구든 하여튼 반란표 8표가 넘어서 통과된다. 그러면 무슨 상황이 벌어질까요? 김건희가 그러면 죽는 건데 틀림없이 죽는 건데. 그렇죠. 그럼 김건희가 윤석열을 다그쳐서 야 언제 전쟁에 일으킬 거야? 발로 차면서 계엄령. 정 안 되면 네가 가서 총이라 들고 휴전선 넘어가 이 자식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압박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거 완전히 죽게 생겼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 빠져나갈 길이 없다 생각하면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윤석열을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뭐 여기서 뭐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윤석열한테 당했다 뭐 미투 선언을 한다든지. 그렇죠. 근데 그 믿어줄 국민이 아무도 없을 거기 때문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겠지만 김건희의 폭로는 원하죠. 좋아. 그 말은 일단 안 믿든 안 믿든 다 털어놔봐. 이러면 이제 윤석열의 비리 같은 걸 엄청나게 터뜨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김건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겠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자기가 하는 변명이 다 통하지는 않더라도 윤석열을 날리는데 일조했으니까 선처를 좀. 나는 좀 살려달라. 살려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근데 안 뭐 본인은 그런 식으로 윤석열과 손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게 정말 참. 해외로 튈 가능성은 없습니까? 윤석열 놔두고. 뭐 그것도 가능성은 있는데 이제 해외에 부동산이 제법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대로 튀는 것도 좀 어렵고요. 갔다가 또 잡혀오면 더 골치 아프지 않나요? 잡혀오지 않도록. 어디 거기 먼 섬나라 이런데 혼자. 그렇죠. 뭐 동남아도 뭐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미국에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뭐 또 예를 들면 범죄인 인도 협정이 있는 나라에 갔다가 송환되고 그러면. 그건 유죄를 거의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럼요. 사실 부담이 좀 되겠죠. 어쨌든 그 윤석열이가 눈 시퍼렇게 뜨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김건희를 뭐 예를 들면은 조사하게 만든다든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건 불가능하죠. 알겠습니다. 그 어떻게 11월 28일은 아니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뭐 특검법과 관련해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취재해 보기로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진석이가 지금 또 국민의힘 의원 한 40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뭐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죠. 반드시 부결시키라고 그래요. 108명 중에 40명 만나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8표만 뭉치면은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가 윤석열이 뭐 그야말로 무식한 짓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동훈도 그래서 꼬리를 내린 건데요. 그런 흐름에서 국힘당 의원들이 과감하게 반란표를 던지기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친 한동훈계는 워낙 표적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반란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무색무취, 친윤으로 분류되지만 뭐 구체적으로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이게 반란표를 던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더라도 해도 많은 이탈표가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은 상황이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윤석열이 오늘 우크라이나 특사단 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윤석열 지금 서 있단 말이죠. 우크라이나 특사가 옵니까? 네, 특사단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에 참여할지 말지. 그렇죠. 오늘 이제 거의 결정이 날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저기 외국 나와가지고 시진핑 만나서 또 좀 뭐라고 소리를 들었는지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이상한 헛소리도 다시 하고 협박을 했겠지. 그렇죠. 시진핑이 허우대가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하여간 압도한대요. 누굴 만나더라도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윤석열이 좀 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형님들 믿고 우크라이나전에 올인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도 좀 들 건데 또 한편으로는 특사단 보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특사단 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이 또 획가닥 해가지고 그래 살상무기 보낼게 이럴 수도 있는데 러시아에서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살상무기를 보내면 우린 대응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 같으세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영토에다 뭐 포탄을 쏜다는. 뭐 그렇진 않더라도 해상봉쇄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를 상대로? 그렇죠.
러시아에서. 해상 봉쇄 당할 곳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남쪽만 막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예. 섬이라서. 예. 그쪽만 가서 건드려도. 물론 이제 그렇게 될 때 세계 대전화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고 무조건 가장 소극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이 살상 무기를 보낸다는 것은 파병과 같습니다. 그 러시아를 적성 국가로 이제 완전히 만들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운영 인력을 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 천공을 보내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갑자기 쏠 수가 없어요. 그걸 운용하는 병사들을 군인들을 보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외국도 미국이나 나토도 무기를 보낼 때 다 같이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 운영 인력 그걸 네. 쓸 수 있는 인력이 들어가요. 예.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군이 그 살상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제1순위로 타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본보기를 보여야 더 이상 보내지 않을 테니까. 우리 저 홍승표님이 이분이 이제 조선 제1의 변태인데 네. 종종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댓글을 답니다. 천공 미사일을 보낼 때는 천공을 보내면 되겠다. 네. 천궁과 공의 차이는 있지만 천궁이군요. 천궁. 예. 어쨌든 네. 그런 흐름에 서 있는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서 윤석열이 노리는 게 뭐냐. 결국 다들 얘기하지만 네. 우크라이나전을 한반도로 확대를 시켜서 네.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 기초해서 계엄 같은 걸 선포해서 네. 싹 판을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진짜 네. 우리를 상대로 뭐 어떤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은 어시구나 좋다 할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를 저쪽 사람들은 알 거란 말이에요. 이미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유죄가 나오면서 네. 저쪽이 또 뭉쳤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지난번 15일에. 그리고 보수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공안 정국 흐름이 조성되면 한국의 보수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공포형 보수이기 때문에 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될수록 보수는 강해져요. 네. 결집이 세지고.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이탈표가 네. 많이 나오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네. 자, 오늘 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김태형 소장님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